3월 13일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에디터를 주피터 웹환경으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어제 이제 프로펫에서 그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코드를 좀 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제 기본 코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능 측정하는 얘기를 따로 안 했거든요. 우리가 회계 분석에서 사용했었던 그 MSE나 RMSE 값을 사용해서 성능 측정이 가능해요. 왜냐면 어차피 얘도 그 관측치가 있고 예측치를 뽑아내기는 하고요. 그걸 사용하면은 실제 관측치와 예측치 사이에 그 잔차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 잔차를 사용해서 이제 에러 같은 거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그 코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일단 파라미터부터 살펴보고 가볍게 체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1교시 시간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했으니까 좀 앞부분만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패키지들 가져왔어요. 뭐 라이브러리에 지금 뭐 다른 변화 없고요. 만약에 주피터 웹 버전을 쓰실 때는 예전에 주피터는 여기에 이제 실행 버튼 아이콘들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거 없고요. 실행 버튼 여기 위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본하고 매트플롯, 프로펫하고 그 다음에 체인지 포인트 출력하는 함수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자, 계속 사용하던 기본 예제 데이터를 로딩을 했고요. 이미 어제 다 확인한 데이터니까 따로 출력은 안 했습니다. 자, 프로펫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었죠. 반드시 그 시계열 데이터는 DS라는 필드 이름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종속 변수는 Y라는 이름을 가져야 돼요. 얘가 약간 불편한 게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 이름이 용도에 따라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요, 그로스라고 하는 애인데요. 관측치가 아니고, 예측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요걸 설정하기 위해서 기본값이 리니어예요. 예측치 말고 추정치라고 할게요. 용어가 두 개가 겹치네. 그래서 리니어가 기본값이에요. 얘가 추정치 생성에 대한 제한 없이 그냥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로지스틱이라고 하면은 그 추정치에 대해서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 데이터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캡이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하한선을 의미하는 플로어라는 필드를 우리가 직접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억제력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한선이나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고요. 모델을 이제 실행시켜 본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설정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특정 값을 가정하지만 이건 만약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뭐 매출 규모에 대한 매출 상승률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시장 규모에 따라서 우리 제품은 매출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어느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설정하는 게 좋겠죠. 여기선 제가 그냥 임의로 걸었어요.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의미하는 변수를 먼저 민밸류, 맥스밸류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를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추가를 해요. 그럼 이제 다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쪼갰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펫을 만들면서 그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여기에 로지스틱이라고 값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분석을 하면서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캡과 플로어 필드를 이제 참고를 해요. 그리고 예측치를 생성하면서 이 피처에다가 이 필드를 같이 넣어주면은 이제 시각화 결과물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한선, 하한선이라고 선을 그어줘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억제력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조금 삐져나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상한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한선, 하한선 없이 했다. 여기 로지스틱 안 걸고 기본값이 리니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냥 대놓고 나가버리죠. 아까는 이 선에 끄트머리만 조금 걸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한선, 하한선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예측치를 지 맘대로 생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게 레퍼런스를 봐도 그렇고 매뉴얼을 봐도 그렇고 그냥 칼같이 이걸 안 넘는 것처럼 써놨는데 이리저리 테스트 해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억제력이에요. 실제로 진짜 이걸 안 넘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뭔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실제 데이터가 이미 200보다 낮은 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 파란색이 지금 예측치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200이라고 걸어버리면 그러면 여기 실행했을 때 요 파란 선은 200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매뉴얼에 나온 대로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선은 그어주는데 예측치는 그냥 생겨요. 대신에 여기 위에가 좀 데이터가 튀는 게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억제력인 거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삐져나가는 게 확실히 줄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렌드 관련 하이퍼 파라미터. 네, 요거는 파라미터 종류만 그냥 표로 정리하고 실습은 다음 교시 할게요. 자, 체인지 포인트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트렌드가 변하는 시점을 이제 어제 체인지 포인트라고 해서 시각화를 넣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최대 25개까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 시점이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다 라고 시점을 넣어주는 거예요. 강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인지 포인트에 대한 유연성, 기본값이 0.05인데 이 값이 크면은 체인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가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를 값을 줄이면 그 트렌드가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확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체인지 포인트 개수를 늘릴 수도 있는데 기본값이 25개예요. 이거는 안 바꾸는 게 낫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포인트의 설정 가능 범위.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에서 80% 범위 내에서 체인지 포인트를 설정을 한대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표시의 실습 코드를 봅시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의 그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세지 않은 이상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저게 뭔 얘기야 싶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그리드 서치 CV가 있고요. 페이스북이 이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사이클런의 그리드 서치 CV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종류들하고 값의 범위 설정하는 방법들만 보면은 이제 사이클런이 찾아줄 거예요. 대신에 엄청 오래 걸리겠지. 그거는 이제 각오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여기까지 코드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만 내용 한번 실습해 봅시다. 일단 10분 쉬시고요. 30분부터 50분까지 실습시간 할애할게요. 자, 트렌드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아까 사용했었던 표의 내용을 조금 더 덧붙였어요. 자, 일단 체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 설정을 위한 파라미터라서 잘 쓰진 않고요. 트렌드 변화 시점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직접적으로 이제 리스트로 그 날짜 데이터를 이제 세팅해서 쓸 수 있는데 대체로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포인트에 대한 스케일러 설정. 얘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세에 덜 유연하게 반영하려면은 0.05보다 작게 설정을 해요. 그럼 트렌드가 바뀌는 기간을 넓게 잡아요. 그 다음에 그 추사가 아니고 추세. 추세에 유연하게 반영하려면 0.05보다 크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감지하는 걸 넓게 가져갈지 좁게 가져갈지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Change 포인트, 이게 체인지 포인트 개수인데 기본값이 25예요. 그래서 얘는 딱 특별히 안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포인트 설정 가능 범위, 기본적으로 전체 데이터의 80% 범위 안에서 바꾸는데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0.8에서 0.95 사이래요. 근데 이게 뭐 너무 값이 높아버리면 뭐 모든 시점이 체인지 포인트일 수는 없잖아요. 딱히 건드리는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다.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 다 자동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뭐 굳이 스케일 빼고는 딱히 그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본 상태로 이제 트렌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체인지 포인트를 추가한 상태로 데이터를 다시 원본 데이터를 스플릿해서 시계열 분석을 돌렸고요. 뭐 예측치 좀 만들어내 갖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트렌드가 워낙 일정해 보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좋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이 거의 없어서 요 부분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연성을 확 낮췄어요. 이번엔 나머지 코드는 동일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트렌드가 바뀌는 기간이 좀 더 이렇게 여기 그리고 요만큼 여기 좀 더 많아지죠. 근데 이 값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버피팅이 있어요. 나 낮다면 이제 오버피팅의 위험이 있으니까 얘는 이것저것 값을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유연성을 이번에는 같은 코드로 높여본 걸
비교해 볼게요. 0.9로 변경을 했고요. 위에는 이게 유연성이 낮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유연성이 높아지면은 트렌드에 좀 더 민감해져요, 얘가. 데이터가 이제 트렌드를 좀 더 많이 감지하는 거죠. 아까는 거의 직선에 가까웠는데 요게 조금만 바뀌어도 트렌드가 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렌드를 감지하는 기준을 값을 높이거나 낮춰서 내가 찾아낼 수 있게끔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절성을 조절하는 값인데요. 계절성을 기본적으로 그냥 얘가 알아서 찾아냅니다. 기본 코드부터 볼게요. 자, 요번에는 데이터를 예측치를 뿌린 게 아니라 성분을 분해한 걸 출력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돌린 다음에 예측치 뽑아서 거기에 대한 성분 분해 결과를 뽑았어요. 자, 그럼 트렌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연 계절성만 있다고 얘가 판단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연 계절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얘가 판단을 한 건데, 여기에서 아니다, 연 계절성은 있는지 없는지 블루, true나 false로 설정하면은 연 계절성이 있다 없다를 설정합니다. 위클리는 이제 주 계절성이 있는지 없는지, 데일리는 일 계절성. 이게 일 계절성이라고 하는 게 날짜 단위가 아니고요, 하루 안에서의 시간 단위예요. 이거 주 계절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주 단위가 아니라 한 주 안에서의 요일 단위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절성 반영 강도인데 레퍼런스 보면은 합리적인 조절 범위는 0.01에서 10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0.01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이거 로그 단위로 설정하라는 얘기 같고요. 0.01, 0.1, 1, 10 그렇게 하라는 거 같고, 차라리 그렇게 적을까? 0.1, 1, 10. 자, 그 다음에 시저널리티 모드. 갑법 모델인지 승법 모델인지를 설정하는 것 같아요. 설명에는 그냥 진폭이 일정하다와 진폭이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설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갑법 모델이냐 승법 모델이냐 그거죠. 기본적으로 계절성을 추정하는 거는 뭐 프리의 급수를 사용을 한대요. 근데 뭐 여기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연 계절성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한테 분석할 때 아니다, 연 계절성 따위 없고, 연 계절성은 없고 주 단위 계절성과 데일리 계절성만 있다라고 파라미터를 바꾼 다음에 계절성 민감도 좀 설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2여 항목이 출력됐는데 이번에 위클리만 나와요. 위클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한 주 안에서 요일 단위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가장 높았다가 월요일, 화요일이 되는 순간 줄어들고 수요일쯤에 좀 올라갔다가 목요일에 줄고 금요일에 늘고 주말에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사람들이 여행을 얼마나 많이 언제 자주 가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비행기 탑승자 수잖아. 당연히 토요일에 오르기 시작해서 일요일, 월요일에 떨어지겠지. 그리고 아예 주중에 휴가를 내는 사람들은 금요일에 많이 가겠죠. 요때 있는 건 아마 출장 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일리, 하루 안에서 시간 단위 계절성. 뭐 요런 건데, 지금 이거는 트루 페일스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냥 주 단위 계절성만 얘가 자동으로 찾은 거잖아요. 근데 계절성을 직접 설정하려면 숫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내가 숫자 값을 주면은 위클리 시즈널리티가 이제 7단위로 떨어진다. 그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네, 위험하니까 그냥 트루 페일스에서 설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일리가 지금 3시쯤에 늘어나기 시작해서 6시쯤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강도를 줄여보면 요건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얘는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지금 데이터가 요거까지 설정하기에는 그렇게 뚜렷한, 너무 뚜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제 내가 월 단위 계절성을 추가하고 싶어. 파라미터가 월 단위 계절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월 단위 계절성은 지금 하나 단위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걸 내가 직접 수동으로 설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계절성을 내가 직접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는 기본 계절성은 연 단위 계절성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밑에다가 계절성을 직접 계절성 설정. 자, 여기서는 연 단위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주 단위와 일 단위를 설정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왔죠? 여기 얘가 제목으로 안 떨어지는구나. 월 단위 계절성은 파라미터로 제공되지는 않고요. 일단 요거 다 복사할게요. 자, 여기 계절성 관련된 거 파라미터 지우고, 월 단위 계절성은 요 fit을 하기 전에 직접 넣어줘요. 자, 객체를 만든 후에 핏하기 전에요, 월 단위 계절성을 추가해 주는데 add seasonality라고 하고 name은 monthly.
그리고 한 달을 의미하는 데이터 간격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데이터 자체가 월 단위 데이터니까 1이라고 잡아주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이의 차수를 걸어주는데, 자, 요거는 데이터에서 한 달을 의미하는 간격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풀이의 차수예요. 지금 여기서 5라고 설정한 근거는 이 프로햇이 기본적으로 주간 계절성에 대해서 3을 쓰고요. 연간 계절성에 대해서 10을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주간 계절성에 대해서 3의 풀이의 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연간 계절성에 대해서 10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값을 추정해서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얘가 이제 몬슬리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냅니다. 여기 데이터 간격을 이렇게 잡으니까 안 되겠네요. 30.5. 보통 한 달을 30일 정도로 치니까. 아, 날짜 단위니까 이게 맞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월 단위 계절성을 추정을 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요인에 따라 계절성이 바뀐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시즌 값을 이제 더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부터는 이제 예제 다루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레퍼런스 페이지를 이제 제시를 해보면은 계절성을 다른 요인에 따라서 직접 뭐 추정을 해갖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온 시즌, 오프 시즌이라는 필드로 이제 넣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조건부 계절성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보시면은 이름 값은 그냥 알아서 직접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레퍼런스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크다운이 아니네. 있는 데이터 안에서 계절성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없는 계절성까지 억지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는, 억지로 정의해서 넣어주는 거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주요한 내용은 이제 요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특수한 사항을 넣는다라고 하면 이제 공휴일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유일을 지정하는 거는 얘네가 갖고 있는 API를 호출해서 국가별 공유일을 이제 내장돼 있는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유일 리스트를 우리가 직접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교시 해볼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휴일을 음력 날짜로 세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명절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작업으로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분석 범위가 10년이다 그러면 10년치 설 연휴랑 명절 연휴를 다 때려박아야 된다는 소리라서 꽤나 빡세요. 그리고 뭐 여름에 휴가철 같은 데이터도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실습 코드는 다 올라갔는데, 실습하시고 시간이 좀 남으시면은 제가 블로그, 아니, 단톡방에, 혹시 와디즈라는 회사 아세요? 그 와디즈 회사 개발팀 블로그 주소를 그 글을 하나 공유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얘네가 그 프로펫을 사용해서 펀딩 금액을 예측한, 그러니까 펀딩 금액이 실제적으로 지네 매출 예측한 거죠. 그거에 관련된 그 설치,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썼는지 뭐 그런 거니까요. 얘네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시계열 분석을 했는가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제로 꾸며보고 싶어도 이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글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도 나간 것만으로 충분히 글 내용들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마케팅에서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매출 계산하고 그런 쪽은 저도 전문이 아니라서 제가 어설프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제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각자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것까지 이번 시간으로 잡을게요. 11시 45분쯤에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파라미터는 이제 공유일 관련된 데이터예요. 자, 파라미터들 목록이에요. 자,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그 휴일이나 이벤트 기간을 명시한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클래스에 적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홀리데이의 반영 강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내가 직접 공유일 데이터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직접 공유일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요. 홀리데이랑 DS 두 개의 필드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고요. DS에는 당연히 날짜가 들어가는 거고, 홀리데이 필드는 이제 모두 홀리데이라는 문자열 값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홀리데이라고 하는 건 명목형이 되는 거죠. 카테고리가 한 개밖에 없는.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데이터가 보면은 이제 인포를 좀 봐야겠다. 네, 1949년 1월 1일부터 1960년 12월 1일까지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요 범위 안에서 이제 공유일을 지정해 주면 돼요. 자, 다시 스크롤 내리고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선 그 임의로 1949년 5월 5일부터 그러니까 해마다 5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공휴일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1949년 5월 5일부터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월 단위 데이터구나. 그러면은 뭐 5월 1일, 그 다음에 5월 5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쭉 공휴일을 지정을 하는데 이거를 매 데이터 프레임마다 다 적어주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리즈랑 이제 데이트 레인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 번에 기간 단위로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임포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판다스 안에 시리즈랑 데이트 레인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로 날짜 기간을 갖는 시리즈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샘플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기간 데이터 샘플 예시예요. 자, 데이트 레인지 함수의 연도, 날짜, 그 다음에 간격은 d. 이렇게 하면은 이 간격의 날짜가 한 번에 쫙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고로 해서 공휴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요. 홀리데이 필드에는 고정값으로 홀리데이라고 들어가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49년부터 1960까지였죠? 50. 52, 53, 54, 55, 56, 57, 58, 59, 60 3, 4, 5, 6, 7, 8, 9 60 3, 4, 5, 6, 7, 8, 9 6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휴일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my pretty 테이블에 holidays.head 이렇게만 출력을 해봅시다. 아, 콘캣 함수를 썼구나. 콘캣 함수 임포트 하나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생겨요. 자, 이걸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했었던 요거를 또 가져와서 자, 계절성은 빼고 이제 여기에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앞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할지 파라미터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굳이 안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설이라고 하면은 명절이면 그냥 앞뒤로 하루씩만 쉬고 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명절 기준으로 거의 뭐 일주일 내지는 한 달 뭐 이렇게 쉬잖아요. 걔네들은 민감도가 되게 크겠죠. 콤마가 빠졌네요. 자, 그럼 이제 공휴일 데이터가 추가되니까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1년마다 요만큼씩 이제 공휴일 기간이 들어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홀리데이스에 대한 그래프가 따로 나온 거죠, 성분에. 이걸 판단해서 이제 계절성이 다시 판정되는 거죠. 자, 공휴일을 제가 한 달씩 넣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월 단위 계절성을 또 추가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절성을 판단하면서 이제 공휴일 데이터가 반영돼서 판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거를 넣는 게 아니라, 바뀔 거다라는 거를 그 기대하고 넣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공휴일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API를 통한 공휴일 데이터 활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용 가능한 국가 코드 목록들이 몇 개가 좀 제한적이에요. 현재 사용 가능한 국가 코드 목록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있어요. 이렇게 국가 코드 목록이 있고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객체를 만들 때, 자, 여기 이제 홀리데이는 뺄게요. 직접 만든 홀리데이를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공휴일 데이터를 추가해라 라고 m.add country holidays 라고 하면서 국가 코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우리나라 그 공휴일 데이터가 들어간 거죠. 이거 데이터 자체는 지금 외국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거를 갖다 놨으니 얼토당토하는 얘기긴 한데, 그럼 왜 우리나라 걸 넣냐면은 외국 공휴일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공휴일은 얘네가 정확히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 사용된 공휴일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m.train holiday names 라고 보시면은 그냥 고정된 날짜예요. 자, 신정.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모먼트, 이게 아마 3일절이겠죠? 사이에 뭐가 없어. 설 연휴 없잖아요. 예, 음력 휴일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날이 우리가 공휴일인가? 물론 존경할 만한 분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려야 되는 분이 맞긴 하지만 법적 공휴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짤없이 수작업을 넣어야 된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데이? 이게 뭐야? 미친?
코리아가 그 코리아가 맞을까요? 상당히 좀 색깔이 뚜렷한 데이터네. 그렇다고 뭐 내 주관은 아니야. 나도 놀랬어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다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해갖고 최적의 모형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드 서치 CV 만들 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이지. 요거는 이제 그리드 서치 CV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함수가 조금 특이하게 들어갈 거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오후쯤에 시도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요 예제는 여기서 마무리. 자, 코드 다 올라갔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